아픈 무릎을 이끌고 손주를 돌보러 서울에 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린 건 24시간 감시하는 CCTV와 공짜 보모라는 굴욕이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제게 시어머니는 남이다라는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남이라고 무시한 제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제 결심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어떻게 지내냐고요? 글쎄요. 그냥 지내죠. 여기 대구, 이 작은 아파트에서요. 영감 떠난 지 벌써 3년이네요. 3년이라니 말은 참 쉬운데 저한테는 꼭 어제 일 같아요. 집이 너무 조용해요. 특히 이렇게 늦가을 바람까지 불면 이 적막한 게 더 뼛속까지 시리다니까요. 제 하루 일과가 뭐 별거 있겠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이놈의 무릎이죠.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관절염. 그냥 쑤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뼈마디가 녹슨 것처럼 삐걱거려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부터가 저한테는 큰일이에요. 요즘 제 말벗은 저기 탁자 위에 있는 영감 사진이에요. 아침마다 마른 수건으로 먼지 닦아주면서 여보, 거긴 좀 편해요 하고 말도 걸어보고요. 영감은 뭐 맨날 똑같은 얼굴로 웃고만 있네요. 혼자서 한참을 그렇게 떠들어요. 그래야 이 외로움이 조금이라도 가시거든요. 영감 손때 묻은 물건들 가득한 이 낡은 집이 지금 저한테는 전부죠. 물론 자식들이 있죠. 딸, 우리 선이. 걔는 부산에 살아요. 착한 내 딸. 전화는 참 자주 해요. 엄마, 밥은 챙겨 먹었어? 무릎은 좀 어때? 맨날 살뜰하게 물어보죠. 그 전화 한 통 기다리는 게 제 하루의 낙이에요. 그래도 부산도 멀고 걔도 걔 가정이 있으니까 마냥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아들놈이 하나 있죠. 거긴 뭐 말 안 해도 알죠. 바쁘죠. 서울살이가 어디 만만한가요. 이번에 갓난쟁이 제 손주도 태어났는데 그 녀석 얼굴도 제대로 못 봤네요. 아직. 아무튼 제 하루는 이렇게 조용히 흘러가요. 그런데 오늘은 유독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바로 우리 영감 기일이거든요. 벌써 혼자 차리는 두 번째 제사네요. 달력을 보는데 한숨부터 푹 나오더라고요. 당장 장은 어떻게 보나 싶어서요. 요 며칠 무릎이 어찌나 더 쑤시는지 동네 마트 가는 것도 저한테는 꼭 등산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냥 반찬 가게에서 다 사다가 차릴까 싶다가도 잠든 영감 얼굴이 떠올라서 미안해지고요. 어떻게 상에다 산 음식을 올려요. 생전에 내 배추전이랑 동그랑땡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장볼 걱정하면서 아픈 무릎만 계속 주무르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린 게 서울 사는 며느리 미영이었어요. 그것도 영상통화로요. 저는 이거 영상통화 싫은데 늙고 쭈글쭈글한 얼굴만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덜컥 받았죠. 근데 아이고, 애 얼굴이 말이 아닌 거예요. 화면 속에서 펑펑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고 저를 부르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예, 미영아, 왜 그러냐? 아기는 괜찮고 했더니 자기가 이제 곧 복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사돈어른, 그러니까 미영이 친정어머니 김 여사님이 그만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지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나. 그러니 갓난 아기를 봐줄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는 거죠. 도우미 아줌마, 베이비시터도 알아봤는데요. 하면서 우는데 너무 비싸고 무엇보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요즘 뉴스 못 보셨어요? 애들 때리고 그런다잖아요. 아주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어머니, 제발요. 서울로 좀 올라와 주시면 안 돼요? 딱 몇 달만이라도요. 네, 저 좀 살려주세요. 애가 아주 울면서 사정을 하네요. 순간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서울, 내가 이 무릎을 가지고, 그리고 당장 내일이 영감 기일인데 말이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미영아, 그런데 내일이 너희 아버님 기일이잖니?
그리고 내 무릎이 영 좋지가 않아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그 영상 통화 화면 뒤로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거예요. 빽빽 우는 그 소리에 미영이 얼굴은 더 새파래졌고요. 어머니, 저 이대로 복직 못하면 회사 잘려요. 그럼 우리 정말 큰일 나요. 하고 악을 쓰듯이 우는데 그 아기 울음소리, 내 손주 울음소리,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내 아들 앞길이 덜컥 막힌다는 생각. 어쩌겠어요. 어미가, 할미가 그걸 어떻게 외면해요. 내 아픈 무릎은 순식간에 둘째 문제가 되더라고요. 기일이야. 영감이 이해해 주겠죠. 살아생전에도 늘 나보다 자식 먼저였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깊게 숨 한 번 내쉬고 말았어요. 알았다. 그만 울어라. 내가 갈게. 올라가마. 말이 그냥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희생이죠. 희생. 내 몸뚱어리, 내 남편 제사 다 포기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어떡해요. 자식이 죽겠다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영감 사진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은 내 맘 알죠? 한숨을 푹 쉬고는 다시 수화기를 들었어요. 부산 딸한테는 아니에요. 선희한테는 말 못하죠. 알면 당장 쫓아와서 난리칠 텐데. 딸 자식 걱정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냥 기차역에다 전화했어요. 당장 내일 아침 서울 올라가는 KTX표 있냐고요. 제 아픈 무릎이 벌써부터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네요. 그렇게 무거운 무릎을 이끌고 서울역에 내렸어요. 아들놈이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엄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래도 마음이 아주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죠. 차를 타고 한참을 가서 도착한 아들네 집은 어유, 무슨 궁궐 같았어요. 대구에 있는 제 낡은 아파트랑은 비교도 안 되는 번쩍번쩍한 새 주상복합이었죠. 현관문부터가 삐삐 소리를 내면서 열리는데 참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어요. 거실 천장 모서리에 부엌 구석에 하다못해 저쪽 복도 끝에도 시커먼 눈동자 같은 게 달려 있더라고요. 저게 다 뭐냐? 하고 아들한테 물어봤죠. 아들놈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멋쩍게 웃는 거예요. 아, 저거? CCTV요. 미영이가 회사에서 애 보면서 안심하려고 단 거래요. 심지어 제가 지낼 방은 아니었지만 손주가 자라기 방 천장에도 그게 떡하니 붙어 있었어요. 안심이요? 글쎄요. 저는 그게 꼭 저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져서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 오더라고요. 꼭 보이지 않는 감옥에 들어온 기분이었죠. 곧이어 며느리 미영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휴, 애 낳은 사람 만나 싶게 아주 꼿꼿하고 쌀쌀맞은 얼굴이었죠. 고생했다는 말 대신 두꺼운 파일을 하나 쑥 내밀더라고요. 어머니, 이거요. 저희 집 육아 수칙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받아드니 빽빽하게 적힌 글씨 좀 보세요. 수유 시간, 오전 7시, 10시, 오후 1시. 분 단위로 쪼개놓은 일정표에 기저귀 가는 법, 목욕시키는 순서까지 아주 질식할 것 같았어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건 수유였어요. 모유 수유 절대 금지. 꼭 이 고급 분유로만 먹이실 것. 아니, 젖이 잘 돌면 엄마 젖만큼 좋은 게 어디 있다고. 미영아, 그래도 젖은 좀 물려보지. 하고 말을 꺼냈다가 아주 혼쭐이 났네요. 자기는 프로페셔널하게 몸매 관리도 해야 하고 모유 수유 같은 거 하면 이미지가 망가진대나 뭐래나. 나중에 생각하니 결국 자기 몸 편하자고 자기 이미지 지키자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런 이기적인 속셈도 모르고 저는 그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유별나다 하고 속으로만 꿀꺽 삼켰죠. 그날부터 제 감옥살이가 시작됐어요. 아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며느리는 복직 준비다 뭐다 해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아요. 온전히 저랑 갓난쟁이 그리고 그놈의 CCTV만 남겨졌죠. 밥 먹을 때도 아기 기저귀를 갈 때도 하다못해 무릎이 아파서 거실 바닥에 잠시 주저앉을 때조차도 천장의 그 검은 눈동자가
저를 빤히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24시간 감시당하는 기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하루는 아기가 너무 보채고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거실 창가로 아기를 안고 갔어요. 아가, 저기 봐라. 햇빛도 좀 쬐고 해야 뼈가 튼튼해지지. 옛날 우리 어른들은 다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렇게 창밖을 구경시켜주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는 거예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같은 집에 있으면서 방문은 닫아 걸고 전화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CCTV로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자외선이 애 피부암 유발하는 거 모르세요? 당장 커튼 치세요. 어찌나 호통을 치는지. 햇볕 좀 뱉다고 피부암이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기가 막혔지만 저는 그냥 아, 알았다 하고 죄인처럼 커튼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내 경험, 내 지혜는 이 집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오로지 그 두꺼운 수칙과 며느리의 감시만이 법이었죠. 그렇게 굴욕적인 날들이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하루는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더라고요. 아주 깔깔거리는 소리가 거실에 가득했어요. 저는 그때도 부엌에서 꼼짝없이 아기를 업고 있었죠. 미영이가 저를 부르더니 과일 좀 깎아오고 차도 좀 내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픈 무릎을 짚고 일어나서 젊은 사람들 앞에 과일을 날랐어요. 꼭 식당 종업원이라도 된 것 같았죠. 제 꼴이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어머님 고생 많으세요 하고 인사치레를 하는데 그 말도 다 가식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시중을 다 들고 저는 다시 부엌 구석으로 물러나 아기 분유를 타고 있었죠.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신나게 떠드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그런데 제 귀를 의심하는 말이 들려온 거예요. 며느리, 미영이 목소리였어요. 얘, 너도 그냥 시어머니 하나, 장만해. 완전 편하다니까. 뭐, 시어머니? 친구가 되묻자 미영이가 아주 자랑스럽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응, 공짜 보모에 공짜 가사 도우미야.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눈치 보면서 알아서 다 해주고 완전 최고야, 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장만해, 공짜 보모, 가사 도우미. 아, 내가 지금 여기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구나. 아픈 무릎 이끌고 남편 기일까지 포기하고 달려온 내가 고작 공짜 보모였구나. 눈물이 핑 도는데 아기 볼까봐. 아니, 저 거실 CCTV가 볼까봐. 입술만 꽉 깨물었어요. 굴욕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네요. 그날 공짜 보모라는 말을 듣고 난 뒤로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었죠.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장만의 공짜 가사 도우미.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아픈 무릎을 쩔쩔매면서 내 남편 기일까지 버려두고 달려왔는데 돌아온 건 그런 모욕이었어요. 천장에 달린 저 시커먼 CCTV 눈동자가 이제는 나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너는 공짜 보모야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아기를 안고 있어도 눈물이 핑 돌고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어요. 이 굴욕감을, 이 배신감을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었죠. 그렇게 며칠을 죽은 사람처럼 지냈어요. 그냥 며느리가 시키는 육아 수칙대로 기계처럼 움직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엌에서 분유를 타려고 물을 끓이는데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들네 부부가 쓰는 커다란 달력이었죠. 이런저런 일정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데 유독 한 날짜가 눈에 띄었어요. 11월 3일. 거기에 붉은색 펜으로 커다란 동그라미가 쳐져 있더라고요. 11월 3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날이 바로 내 생일이었거든요.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설마 나 때문에 표시해 둔 건가? 아니지. 아니야. 며느리가 내 생일을 챙겨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공짜 보모 취급이나 하는 애가 말도 안 돼. 스스로 고개를 저으면서도 자꾸만 그 붉은 동그라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 지옥 같은 굴욕 속에서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나 봐요. 그러던 며칠 뒤였어요. 며느리가 방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듣든 말든 신경도 안 쓴다는 듯이요. 네, 그걸로 예약해 주세요. 어머니 70세 생신 기념 파리 투어요. 제일 좋은 걸로요. 파리, 생신,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생신, 70세, 가만 있자. 사돈, 그러니까 미영이 친정엄마 김 여사가 올해 70이라고 했지. 아차, 그럼 나 때문이 아닌가. 저는 75이거든요. 그런데 팔이 부러져서 꼼짝도 못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파리를 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나, 설마 나, 며느리가 내 나이를 헷갈려서 70이라고 했나?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제가 결정적으로 오해하게 된 일이 생겼죠. 아기 방에서 잠든 손주를 토닥이고 있는데 거실에서 아들 내외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진짜 우리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 아들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프라이즈로 제대로 해드리자. 절대 비밀로 하고. 며느리 목소리가 뒤따랐죠. 좋지. 근데 그럼 그동안 애는 누가 보지? 그것도 걱정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나였구나. 나를 위한 거였어. 세상에, 내 고생을 알아주고 있었구나. 공짜 보모라고 했던 건 그냥 친구들 앞에서 철없이 한 소리였나 보다. 며느리가 속은 깊은 애였구나.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 굴욕적이었던 감정. 그 모든 게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그 비밀에 기꺼이 협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모르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 후로는 며느리의 짜증도 사랑스럽게만 보였어요. CCTV로 저를 감시하다가 어머니, 지금 하고 소리를 질러도 아이고, 우리 며느리 파리 보낼 생각에 예민해졌구나 하고 웃음이 났다니까요. 저는 몰래 제 방으로 들어가서 대구에서 가져온 낡은 여행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제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그래도 좀 덜 낡은 외출복을 고이 접어 넣었죠. 그렇게 생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미영이가 거실 소파에 누워 있다가 저를 툭 부르더라고요. 어머니, 잠깐만요. 혹시 11월 3일부터 8일까지 무슨 일 있으세요? 선약 같은 거요. 절대 안 되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몇 번이나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제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던지 이게 바로 그 서프라이즈의 마지막 확인 절차구나. 아무렴, 아무 일 없지. 내가 무슨 일이 있겠니?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가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다행이다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행복해서 이 기쁨을 도저히 혼자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 내외 몰래 베란다로 나가서 부산딸 우리 선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선이야, 엄마한테 좋은 일 생겼다. 무슨 일인데? 엄마, 쉿, 비밀인데. 너희 올케가 나 파리 보내준단다. 딸아이가 전화기 너머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신이 나서 그동안 며느리가 어떻게 나를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는지 한참을 자랑했어요. 드디어 내 고생을 보답받는구나. 11월 3일이 내 75년 인생 최고의 날이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바보같이 믿고 있었네요. 드디어 그날 11월 3일이 밝았어요. 제 75번째 생일이었죠. 저는 정말 바보같이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혹시라도 며느리가 서프라이즈로 저를 깨울까봐 어제 몰래 가방에 챙겨뒀던 외출복으로 갈아입기까지 했네요. 심장이 어찌나 두근거리던지 공짜 보모라던 굴욕감은 다 잊고 파리라는 곳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죠. 아침이 되고 드디어 아들 부부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너무 달랐어요. 두 사람
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커다란 여행, 가방 캐리얼 2개나 끌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멍하니 서서 아니, 이게 다 무슨 하고 말도 제대로 못했죠. 며느리 미영이는 제 들뜬 얼굴은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지갑에서 돈 몇 푼을 꺼내 흰 봉투에 담아 저한테 툭 건넸어요. 어머니, 저희 며칠 출장 좀 다녀올게요. 애 잘 보고 계세요. 출장이요? 지금, 오늘, 제 생일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파리는, 서프라이즈는 제가 멍하니 그 봉투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두 사람은 뭐가 그리 급한지 현관문을 열고 휙 나가버렸어요.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꼭 제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죠. 그렇게 현관에 망부석처럼 서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부산 사는 딸 선이었어요. 엄마, 엄마, 괜찮아? 딸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선이야, 무슨 일? 엄마, 지금 오빠 SNS 봤어. SNS가 뭐예요? 저는 그런 거 모르죠. 딸이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오빠랑 올케. 지금 공항이야. 파리 간대. 근데 김 여사님이랑 같이 갔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김 여사님, 며느리 친정어머니. 아, 어머니 70세 생신. 팔이 부러졌다던 그 사돈. 모든 게 한꺼번에 맞춰졌어요. 달력의 동그라미도, 어머니 고생하셨다던 속삭임도, 저한테 11월 3일부터 8일까지 바쁘냐고 재차 묻던 그 질문도 전부 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친정어머니 모시고 파리 여행 가는 동안 공짜 보모인네가 꼼짝없이 집을 지키게 만들려고 그렇게 저를 속인 거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진짜 악몽은 그날 밤에 시작됐어요. 저녁 내내 칭얼거리던 손주가 갑자기 불덩이가 된 거예요. 애가 축 늘어져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았어요. 너무 놀라서 아들놈한테 전화를 걸었죠. 안 받아요. 며느리한테 걸었어요. 역시 안 받아요. 파리에서 신나게 놀고 있겠죠. 애가 이상해 하고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었어요. 수십 통을 걸었어요. 정말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애는 점점 더 까무러치는데 저는 정말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생각난 게 딸 선이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부산에 전화를 걸었죠. 제가 울음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선이가 엄마, 기다려. 내가 갈게.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떻게 왔는지. 그 먼 부산에서 제 딸이 정말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선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축 늘어진 아기를 들쳐 업고 저를 끌고 병원 응급실로 달렸어요. 병원, 응급실. 그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제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퉁퉁 부은 무릎에 눈물 범벅인 얼굴. 하필이면 그날이 제 75번째 생일이었어요. 참, 기가 막힌 생일이죠. 한 어머니는 파리에서 70세 생일 파티를 하고 있을 테고 또 다른 어머니는 75세 생일날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으니까요. 선이가 아기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분을 못 이겨서 휴대폰을 계속 뒤졌어요. 엄마, 이것 좀 봐. 진짜 딸이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김 여사라는 사람의 SNS가 떠 있었어요. 골프장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 그런데 날짜가 몇 주 전이었어요. 미영이가 저한테 친정엄마 팔 부러졌다고 울면서 전화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죠. 엄마, 이거 완전 사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팔 부러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모든 게 저를 이 서울 아파트라는 감옥에 가둬두고 무료 한여로 부려먹기 위한 완벽한 사기극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정말 다행히 손주는 고열이 좀 잡히고 안정을 찾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퇴원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선이가 엄마, 이제 어떡할 거야?
저 집으로 다시 갈 거야? 하고 묻는데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나 대구 갈란다. 이 아기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 선희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아주더니 아기와 저를 태우고 곧장 대구로 차를 몰았어요. 그렇게 도망치듯 제 대구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만에 돌아온 집인데 꼭 몇 년 만에 온 것처럼 아늑하더라고요. 선희가 짐을 푸는 걸 도와주는데 제 낡은 서랍장 깊은 곳에서 죽은 영감의 손때가 묻은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하고 열어봤는데 세상에 그 안에는 종이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등기부 등본. 그런데 주소가 제가 지금껏 지옥처럼 갇혀있던 그 서울 아파트 주소였어요. 그리고 소유주 이름, 제 이름이었어요. 박선자. 아들 이름이 아니었어요. 제 이름 석자가 떡하니 박혀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영감이 저 모르게 부어둔 연금 보험 증서들, 대구에 있는 작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까지 저는 제가 아들한테 얹혀 사는 불쌍한 늙은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완벽하게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들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선희도 제 옆에서 그걸 다 봤죠. 다음 날 저희 모녀는 딱 한 군데 갈 곳이 있었어요. 영감의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는 홍 변호사님 사무실이었죠.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CCTV부터 공짜 보모 험담, 가짜 팔부상, 병원 유기, 그리고 이 서류들까지 전부 다 들으셨어요. 한참을 듣던 홍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쳐 쓰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자 씨, 이건 명백한 사기, 그리고 노동 착취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제 손에 들린 그 서울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 집의 100% 법적 소유주로서 선자 씨는 모든 법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대구집에서, 제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지냈죠. 선희는 부산에서 다시 달려와서 며칠이고 제 곁을 지켜줬어요. 홍 변호사님은 모든 준비를 다 끝냈다고 하셨고요.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어요. 폭풍전의 고요함이었을까요? 그동안은 제가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그 서류 등기부 등본가 제 손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그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파리에서 호의호식하고 돌아온 그날 저녁이었겠죠. 아들놈한테서 전화가 불이 나게 오더군요. 아마 텅 빈 서울집에 도착해서 경악을 했겠죠. 저는 받지 않았어요. 받아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 이번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것도 받지 않았죠. 그러자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누구 맘대로 애를 데려가요. 당장 전화 안 받으세요. 협박과 고함이 글자를 뚫고 나오는 것 같았죠. 저는 그냥 선희한테 말했어요. 오라고 해라. 여기 대구로. 그날 밤이었는지 다음 날 새벽이었는지 그 먼 길을 미친 듯이 운전해서 왔더군요.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선희가 나가서 문을 열어줬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두 사람이 짐승처럼 씩씩거리며 집 안으로 쳐들어왔어요. 파리에서 산 건지 번쩍거리는 쇼핑백이며 비싼 옷이며 하지만 그 행색과는 다르게 두 사람의 얼굴은 분노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그 난리통에 그 며칠 만에 본 아기가 아픈 건 아닌지 괜찮은지 단 한마디도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 아들을 빼앗겼다는 분노뿐이었죠. 며느리 미영이가 방에 잠들어 있는 손주를 보더니 저한테 달려와서 제 어깨를 밀치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미쳤어요. 누구 맘대로 애를 여기까지 데려와요. 그 손길이 어찌나 거친지. 제가 아픈 무릎 때문에 휘청거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그년이 며느리가 분에 못 이겨서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쳐들었어요. 제 눈앞에서 그 손바닥이 날아오는 게
똑똑히 보였죠. 아, 내가 이 나이 먹고 자식 같은 며느리한테 뺨까지 맞아야 하는구나. 눈을 질끈 감으려는데 짝 하는 살이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그런데 아프지가 않았어요. 눈을 떠보니 제 딸 선이가 제 앞을 막아서서 며느리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때리려던 뺨은 선이가 대신 맞은 거였어요. 그리고 선이는 자기가 맞은 그 손으로 망설임도 없이 며느리 미영이의 뺨을 세차게 후려갈겼어요.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때려. 선이가 으르렁거리는데 정말 제 딸이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며느리는 난생 처음 당해본 반격에 맞은 뺨을 감싸쥐고 완전히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제야 제 입이 열렸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그래, 내가 미쳤다. 내가 미친년이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다들 저를 쳐다보더군요. 내가 미쳤냐고. 너희 엄마 70세 생일 파티파리에서 거하게 차려주려고. 내 75세 생일을 미끼로 날 속여먹은 너희가 미친 거 아니야. 아들놈과 며느리 눈이 커지는 게 보였어요. 너희 엄마 팔 부러진 사람이 그렇게 골프를 잘 쳐.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은 어떻게 들고 다니는데. 내가, 선이가 그 SNS 사진 다 봤다. 이 나쁜 년아. 너희가 파리에서 좋다고 낄낄대는 동안 애가 내 손주, 네 아들이 죽어갔어. 불덩이처럼 끓는데. 내가 무서워서 수십 통 전화를 했는데 너희 둘 다 단 한 통도 전화를 안 받아. 내 딸 선이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그 차가운 병원 응급실 바닥에서 죽었어.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제가 그렇게 울부짖는데도 제 아들놈은 그래도 지 애미가 죽을 뻔했다는데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뺨 맞고 엉엉 우는지 마누라를 감싸고 돌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미영이 뺨을 때릴 수가 있어요. 선이 너도 미쳤어.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며느리가 다시 기세등등해졌어요.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제 평생, 아니, 죽어서도 잊지 못할 그 말을 뱉었어요. 어머니가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요. 우리 엄마 생신 챙기는 게 뭐 그리 잘못이에요. 친정엄마는 이 세상에 하나뿐이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남이에요. 남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딸 선이가 눈이 뒤집혔죠.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 미친년이 우리 엄마한테 선이가 며느리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어요. 두 여자가 서로 머리채라도 잡을 것처럼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였어요. 제가 제 눈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야 말았어요. 제 아들놈이 며느리를 지키겠다고 며느리와 싸우는 제 딸 선이의 뺨을 후려쳤어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선이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오빠가 나를 선이가 맞은 뺨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들놈은 건방지게 어디서 손을 대 당장 꺼져 하고 소리를 질렀죠. 아,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내 아들이 저 며느리 하나 지키겠다고 지 동생 뺨을 때렸구나. 저것들을 위해 내 남편 기일까지 버리고 아픈 무릎 이끌고 서울까지 갔던 내가 정말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구나.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대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제가 아주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꺼져야 할 건 너희 둘이다. 아들놈이 저를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더군요. 엄마, 지금 뭐라고? 너희가 지금껏 살던 그 번쩍거리던 서울 아파트. 그거 내 것이거든. 네. 이대구 집도 내 거고 너희가 살던 그 집도 내 거야. 니들 이름으로 해준 적 없어. 그냥 살게 해준 거지. 근데 이젠 끝났어. 싹 다 뺏을 거야.
두 사람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무슨 할 말이 있거든. 내 변호사랑 얘기해. 저는 주저앉아 오는 선의를 부축해 일으키고 그 두 사람을, 제 평생의 원수들을 얼음 같은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날 그 지옥 같던 싸움이 끝나고 저는 단 하루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날 홍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제 손으로 도장을 찍었죠. 내 모든 권한을 변호사님께 위임한다고요. 내 딸 뺨에 손을 댄 그 아들놈과 나를 남이라고 불렀던 그 며느리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일은 아주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 번쩍거리던 서울 아파트에 내용 증명이라는 게 날아갔고 곧이어 법원에서 정식으로 퇴거 통보가 갔죠. 자기들 집인 줄 알고 살았을 텐데 소유주 박선자 이름이 찍힌 법적 서류를 받고서야 정신이 좀 들었을까요? 결국 그 두 사람 짐 싸들고 쫓겨나다시피 했대요. 듣자 하니 아주 작고 낡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다더군요. 꼴 좋다. 아니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사람이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구나 싶었어요. 며느리 미영이는 당장 복직했던 그 프로페셔널한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야 당연하죠. 10개월도 안 된 갓난아기를 당장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겼다니. 그 어린 것이 버텨낼 리가 있나요? 폐렴에 중이염에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 했다더군요. 잦은 병가와 조퇴에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 뭐 말이 좋아 권고사직이지. 사실상 해고죠. 그렇게 자기 몸매와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애였는데 참 허무하더군요. 그렇게 절박해지니까 그 팔 부러졌다던 친정엄마 김 여사한테 손을 벌렸나 봐요. 엄마, 나 좀 도와줘 하고요. 그런데 웬걸요. 그 사돈이 아주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네요. 나도 늙어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바쁘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어쩜 골프 치러 다닐 힘은 있으면서 딸 자식 도와줄 힘은 없었나 봐요. 결국 그 두 사람 돈 문제로 매일같이 싸우고 이혼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인과응보, 그거 참 무섭고도 정확한 말이더군요. 그 모든 소식을 다 전해 듣고도 제 마음은 그냥 잔잔했어요. 저는 홍 변호사님을 통해서 그 시끄럽던 서울 아파트를 바로 팔아버렸어요. 꽤 큰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죠. 그 돈으로 뭘 했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제 낡았지만 아늑한 대구 집으로 돌아와서 제 삶을 살았어요.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아픈 무릎도 제대로 치료받고 그동안 못 만났던 동네 친구들하고 웃고 떠들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는데 제 아들놈 목소리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애가 엉엉 울더라고요. 엄마, 엄마,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잘못했어. 70평생.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엄마가 겪었던 그 지옥을 이제야 알겠어. 엄마, 제발 용서해줘. 저는 그냥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요. 그 말이 너무 쉽게 들려서 그냥 조용히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뒤로도 수십 통 전화가 왔지만 다시는 받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일도 생겼어요. 제 딸 선이가 속상한 마음에 제 이야기를 어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올렸나 봐요. CCTV 감시받던 70대 노모, 알고 보니 아파트 주인이었다. 뭐 이런 거였겠죠. 그게 화제가 돼서 동네 노인복지센터 같은 데서 저한테 강연을 해달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노년 여성의 주체적인 삶에 대해서요. 아이고, 제가 뭘 안다고요. 그냥 겪은 일, 내가 내 권리 찾은 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저랑 비슷한 처지의 늙은이들이 제 손을 붙잡고 같이 울어주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나 정말 잘 버텼구나. 아들 부부와는 그렇게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하지만 그런데요. 그 빚덩이 병원 응급실에서 제 손으로 안고 뛰었던 그 어린 손주는 도저히 눈앞에서 아른거려서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밉고 원수 같은 건 그 부모지.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홍 변호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주 명확하고 냉정한 합의안을 만들었죠. 첫째, 제가 서울 아파트를 판돈에서 수십억을 떼어 내 손주 이름으로 교육 신탁 기금을 만든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교육비는 거기서 나갈 거예요. 둘째, 대신 너희 두 사람, 내 아들과 며느리는 내 눈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라. 평생 나를 볼 생각도 하지 마라. 셋째, 그리고 손주는 주말마다 오직 내 딸 선이, 그러니까 자기 고모 손에만 데리고 와야 한다. 나한테 직접 데려올 생각 말고 내 딸을 통해서만 나를 만날 수 있다. 그쪽에서 그 조건을 마다할 리가 없었죠. 당장에 키울 돈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되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햇살이 참 좋은 어느 날 오후였죠. 저는 여기 대구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픈 무릎도 이젠 제법 괜찮아져서 산책도 할 만해요. 저기서 차 한 대가 서더니 우리 딸 선이가 내렸어요. 그리고 차 반대편 문을 열어주는데 아장아장, 뒤뚱뒤뚱, 그새 통통하게 살이 오른 건강한 녀석이 내리는 거예요. 그 녀석이 저를 보더니 할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팔을 벌렸어요. 녀석이 제 품에 와서 꽉 안기는데 그 따뜻한 온기가 그동안 제 가슴에 박혔던 모든 얼음을 다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아이를 꽉 끌어안고 하늘을 봤어요. 그래요. 저는 저를 배신하고 남이라고 했던 그 독이 되는 관계는 잘라냈어요. 대신 제겐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동경제력과 자유가 생겼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순수하고 따뜻한 내 손주가 있잖아요. 저는 그 아이 정수리에 얼굴을 묻고 제 75년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진정한 평화, 이미냐, 그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죠. 박선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면 진정한 평화는 무조건적인 용서에서 오는 게 아닌가 봐요. 때로는 나를 병들게 하는 인연은 단호하게 끊어내고 내 자신과 정말 소중한 것들만 지키는 용기. 그것이 어쩌면 진짜 나를 위한 마지막 사랑이겠죠.